유사는 너랑 상관없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던 새소리도 벽시계의 초침 소리도 심지어 제 숨소리조차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며느리 이지연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천천히 지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그 소리가 거실에 작고 선명하게 울렸으며 마치 무언가의 끝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의 등이 곧게 펴졌고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으며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 진심이시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지만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의 오후 햇살이 며느리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으며 저는 그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지만 무시했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섰고 가방을 집어들었으며 제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조용히 울렸고 현관문이 부드럽게 닫혔으며 그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폭풍 전의 정적이었고 무언가가 끝나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 경계선이었으며 제가 그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왼쪽 입꼬리가 축 늘어져 있었고 오른쪽 눈꺼풀은 제대로 떠지지 않았으며 얼굴 전체가 마치 밀랍처럼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뺨을 만지려 했지만 감각이 없었고 입을 열어 말을 하려 했지만 아는 이상한 소리만 나왔으며 그 순간 저는 제가 어제 던진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전혀 몰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67살의 평범한 시어머니 박순자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상가 건물, 그리고 넉넉한 예금을 혼자 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재산이었고 저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던진 단 한마디 유사는 너랑 상관없어라는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제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재산은 지킬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까지는 지킬 수 없다는 진실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경종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가족관계에서 말의 무게를 신중히 생각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시부모님과 며느리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재산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관계의 끈이 한번 끊어지면 다시 이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거실 창문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제가 끓여놓은 대추차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으며 거실 소파에는 아들 박준혁과 며느리 이지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왔고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편안한 표정으로 사과를 집어들었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고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찻잔을 든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꺼낼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게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아. 나 아직 팔팔해. 제가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외롭긴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이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건 생각보다 고독했고 밤이 되면 텅 빈 침대 옆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으며 가끔 새벽에 깨어나면 남편의 숨소리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제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만약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직접적이었고 저는 그 질문 뒤에 숨겨진 의도를 감지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늦어요, 어머님.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지연아. 제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났고 며느리와 아들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으며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었고 그리고는 마치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어머님. 나중에 재산이나 상속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팽하고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 상속?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고?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으며 목구멍이 조여오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재산? 제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냉기가 실려 있었고 며느리는 그걸 느꼈는지 살짝 움찔했지만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네, 이 아파트나 상가 건물 같은 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준혁이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변호사답게 감정을 배제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낸 것이었고 아마 그녀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이, 그 태도가, 그 차분한 목소리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제 재산이 마치 그녀의 몫인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으며 무엇보다 남편의 빈자리가 채 식기도 전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불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재산 이야기는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에 규칙적으로 울렸고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이미 다 계획이 있어. 그건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가 해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나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이 돼?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엄마. 아들 준혁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두 손을 들어 중재하려는 듯 공중에서 흔들었으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연이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궁금해서?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남편 죽고 2년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 재산이 궁금한 게 정상이야? 그게 궁금증이야, 욕심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고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으며 눈빛에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그 침착함이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단지 어머님의 노후를 걱정해서. 노후? 제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리끝까지 열이 올랐으며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해. 너는 신경 꺼. 엄마, 진정하세요. 아들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제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산은 너랑 상관없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멈췄고 창밖의 자동차 소리가 사라졌으며 심지어 제 심장 박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찻잔을 든 채 완전히 얼어붙었고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으며 거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놀람도 분노도 상처도 아닌 그저 텅 빈 얼굴이었고 그녀는 마치 가면을 쓴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무시했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받침에 닿는 소리가 거실에 작고 선명하게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관계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으며 저는 그 순간에도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낮았으며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 진심이시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물러서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심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번 거고 내가 관리하는 거야. 너는 남이잖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아들이 제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지연이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산 이야기를 해? 아빠 무덤에 풀도 안 자랐는데?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며느리와 저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으며 손을 허공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마치 이미 모든 걸 받아들이고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빛 같았고 그 눈빛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그 불안을 무시했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움직임은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었고 가방을 집어드는 손길에는 떨림이 없었으며 그녀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고 어떤 분노나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으며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지연아, 잠깐.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저었고 아들은 그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으며 무기력하게 손을 내렸습니다. 준혁아, 우리 집에 가자.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쉬셔야 할 것 같아. 며느리는 제게로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한 각도였고 적당한 시간이었으며 모든 게 예의 바르고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의 속에서 저는 뭔가 차갑고 단단한 것을 느꼈고 마치 두꺼운 유리벽이 우리 사이에 세워진 것 같았으며 그 벽 너머로 며느리의 진짜 감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건강 조심하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의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렸고 각 걸음마다 뭔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느낌이 들었으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불안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저와 현관을 번갈아 보며 망설이다가 결국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엄마, 너무 심하셨어요. 아들이 돌아서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고 그 실망이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에서 신발 신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그리고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나자 집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걸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가 마시던 찻잔이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반쯤 남은 차가 식어가고 있었으며 햇살이 찻잔을 비추며 작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잘했어. 선은 확실히 그어야 해. 재산 문제는 분명히 해두는 게 나중을 위해 좋은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찻잔들을 싱크대에 놓고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물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고 손이 자꾸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으며 가슴속에서 뭔가 불안한 감정이 꿈틀거렸지만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너무 심하셨어요. 지연이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내가 뭘 심하게 했어? 제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거잖아. 유사는 며느리랑 상관없는 거 맞잖아. 엄마, 지연이도 우리 가족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답답함으로 떨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연이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지연이는 정말 어머님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걱정?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산 걱정이지, 내 걱정은 아니겠지. 엄마.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에 절대 화를 내지 않던 아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이었고 저는 그 소리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준혁아, 엄마 말 잘 들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며느리한테 말해. 앞으로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이가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아세요? 지연이는 진짜. 그만하자. 제가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연이는 할 말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 옆에 던지듯 놓았고 화면이 깜빡이다가 꺼졌으며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목이 조이는 것 같았으며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저는 그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주방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지만 식욕이 없었고 찬장에서 라면을 꺼내 끓였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결국 반쯤 남긴 채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집중이 되지 않았고 화면 속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제게는 멀게만 느껴졌으며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밤 10시쯤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남편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고 옆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으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해야 나중에 말썽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빈 천장을 향해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고 침실은 고요했으며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서 오늘 일이 계속 재생됐고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으며 그 말, 진심이시죠? 라는 그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제가 잘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은 편안하지 않았고 악몽에 시달렸으며 꿈속에서 며느리가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알겠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침실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고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으며 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왼쪽 팔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다리를 움직이려는데 감각이 무뎠으며 얼굴 한쪽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간신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욕실로 걸어갔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왼쪽 입꼬리가 축 늘어져 있었고 오른쪽 눈꺼풀이 제대로 떠지지 않았으며 얼굴 전체가 마치 밀랍 인형처럼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뺨을 만지려 했지만 감각이 없었고 손가락이 제 피부를 누르고 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었으며 그게 제 얼굴인지 남의 얼굴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 소리를 내려 했지만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이상한 소리만 새어나왔으며 공포가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욕실의 차가운 타일 바닥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고 형광등 불빛이 제 창백한 얼굴을 무자비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거울 속 제 눈동자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쾅쿵쾅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가빠졌으며 온몸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세면대를 붙잡았지만 힘이 없어 미끄러졌고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차가운 타일이 엉덩이를 스쳤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머릿속으로는 분명한 문장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하는 소리만 나왔고 공포가 목을 조르고 있었으며
제 몸이 제 통제를 벗어났다는 사실이 저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젯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말, 진심이시죠? 며느리의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으며 저는 그 순간 제가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얼굴은 이미 변해 있었고 제 몸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 있었으며 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지켜왔던 독립과 존엄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욕실 바닥을 더듬어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침실에 두고 온 게 기억났고 간신히 기어서 침실로 갔으며 침대 위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었고 몇 번이나 잘못 눌렀으며 간신히 119를 눌렀습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말을 하려 했지만 혀가 꼬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답답함과 공포가 눈물로 쏟아졌으며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신고자님, 괜찮으세요?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요. 주소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한 글자 한 글자 쥐어짜듯 말했고 상담원은 제 상태를 파악한 듯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호흡이 가빠졌으며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119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라는 외침이 들렸으며 저는 대답할 수 없어 그냥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으며 여기 계세요. 환자 발견. 이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저 보이세요? 한 대원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고 저는 눈으로만 대답했으며 대원은 동료에게 뇌졸중 의심 신속하게 이송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고 엘리베이터 안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으며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갈 때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구급차 안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고 구급대원이 제 팔에 링거를 꽂았으며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할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대원의 목소리는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웠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고 공포와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천장에 밝은 조명이 눈을 찔렀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 주위를 둘러쌌으며 빠르게 움직이고 지시하고 체크했습니다. BP 18만 110, 맥박 110, 왼쪽 안면 마비 확인, 즉시 CT 촬영.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가 복도를 빠르게 지나갔고 CT실로 들어갔으며 기계 속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천장이 사라졌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제 옆에 서서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일과성 뇌어혈 진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미한 뇌졸중 전조 증상이고요.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죠? 저는 눈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경색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혼자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보호자가 계십니까? 보호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는 아들뿐이었고 아들에게 연락하면 며느리도 알게 될 것이고 며느리는 어제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산은 너랑 상관없어. 그 말이 제 귓가에 메아리 쳤고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으며 저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간호사가 제 침대 옆 탁자에서 핸드폰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가리켰고 간호사가 화면을 켜서 연락처를 찾았으며 아드님께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순자 환자분의 보호자이신가요? 네, 제 어머니신데.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급격히 긴장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뇌어혈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뇌어혈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간호사가 핸드폰을 탁자에 놓으며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보호자분이 곧 오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걱정을 넘어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오면 며느리도 함께 올 것이고 며느리는 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연민? 동정? 아니면 차가운 무관심?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아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며 제 침대로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왜 이러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그 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으며 입을 열려 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뒤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었으며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분했고 입술은 일직선이었으며 마치 낯선 환자를 보는 것처럼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일과성 뇌어혈입니다. 큰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 수축이 원인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생명에 지장 없지만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입원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혼자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네, 언제든 증상이 재발할 수 있고 그때 혼자 계시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시거나 요양시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를 돌아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응급실의 소음들,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 의료진들의 발걸음소리, 기계음들이 배경처럼 깔렸고 저희 주변만 이상하게 조용했으며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걱정하고 효자였고 순한 성격의 누구에게나 상처 주기 싫어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함이 때로는 우유부단함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은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제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응급실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렸고 각 걸음마다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으며 그녀가 제 침대 옆에 멈춰 섰을 때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고 목소리도 차분했으며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거 잊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돌아보며 지연아 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산은 저랑 상관없는 거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롱하거나 비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듯 담담하고 객관적이었으며 그래서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간병도 보호자 역할도 저랑 상관없는 거겠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숨이 막혔으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논리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제가 유산에서 그녀를 배제했다면 그녀도 돌봄에서 스스로를 배제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남이라고 했다면 남은 남의 일을 돌볼 의무가 없었습니다. 제 논리가, 제 말이 그대로 제게 돌아온 것입니다. 지연아,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프신데. 준혁아, 며느리가 아들을 돌아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어머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유산은 나랑 상관없다고. 나는 남이라고. 그건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러신 거고, 화가 났든 아니든 진심이라고 하셨어. 내가 물었을 때 어머님께서 고개 끄덕이셨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나도 존중할게. 어머님의 재산은 어머님 거야. 나랑 상관없어. 그럼 어머님의 간병도 어머님 일이야. 나랑 상관없어. 아들이 할 말을 잃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 나는 말리지 않을게. 하지만 나한테 요구하지는 마. 나는 어제 이미 가족에서 제외됐으니까. 지연아, 그게 무슨... 준혁아. 며느리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어머님께 섭섭하거나 화난 거 아니야. 그냥 어머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야. 어머님이 선을 그으셨으니까 나도 선을 긋는 거지. 며느리는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고 그 무감정한 눈빛이 제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으며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재산은 지켰지만 관계를 잃었다는 것을, 돈은 쥐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놓쳐버렸다는 것을, 유산은 보호했지만 보호자를 잃었다는 것을. 어머님, 빠른 쾌유 바랍니다. 며느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한 예의였고 흠잡을 데 없는 태도였으며 그래서 더 냉혹했습니다. 며느리는 돌아서서 응급실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고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으며 응급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저와 문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연이가 많이 서운했나 봐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입을 열려 했지만 여전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며
하는 소리만 겨우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들도 직장이 있고 며느리도 직장이 있으며 제대로 된 간병을 하려면 누군가는 일을 그만두거나 줄여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며느리여야 하는데 며느리는 이미 선을 그어버렸다는 것을. 저는 제 어리석음이, 제 오만함이, 제 한마디가 이렇게 큰 결과를 불러올 줄 몰랐습니다. 유산은 너랑 상관없어.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간병도 저랑 상관없는 거겠죠 라는 대답으로 제 가슴을 찔렀으며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게 관계라는 것을, 돈보다 소중한 게 사람이라는 것을, 유산보다 필요한 게 가족이라는 것을.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12층 일반 병실이었고 4인실이었으며 창가 침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형광등이 눈부셨고 옆 침대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으며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회사에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았고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으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고 아들이 저를 일으켜 앉히고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혼자 먹을 수 없었고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죽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으며 아들이 휴지로 닦아주면서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 휴가 신청할게요. 당분간 엄마 간병하면서. 안 돼. 저는 간신히 말을 쥐어짜냈습니다. 회사. 엄마, 괜찮아요. 회사는 나중에 생각하고. 집. 현. 제가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연이는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시간 좀 주면. 네. 잘못.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잘못. 아들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엄마가 후회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연이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지연이가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 그렇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유산은 너랑 상관없어라는 말로, 너는 남이야라는 말로 며느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아들은 병실 보호자 침대에서 잤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복도에 당직 간호사가 순회하는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어제 일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며느리의 질문, 제 대답, 며느리의 눈빛, 그리고 오늘 응급실에서의 그 한마디. 간병도 저랑 상관없는 거겠죠.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선을 그었으니 며느리도 선을 그은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관계를 끊었으니 며느리도 관계를 끊은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어리석음을 저주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며느리의 질문을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재산을 지키려다 관계를 잃었고 유산을 보호하려다 보호자를 잃었으며 돈을 쥐려다 사람을 놓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재활치료를 받았고 물리치료사가 와서 팔다리 운동을 도와주었으며 언어치료사가 와서 발음 연습을 시켰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에 힘이 조금 돌아왔고 입도 조금 더 움직였으며 엄마 고마워 같은 간단한 단어는 발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들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곁에 있었으며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핸드폰에서 가끔 며느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병실 밖으로 나가서 통화했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 수 없었으며 통화 후 돌아온 아들의 얼굴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의사가 퇴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퇴원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집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혼자 계시면 안 되고요. 네, 제가 모실게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24시간 함께 계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직장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사흘 후였고 아들은 제 아파트를 정리하고 준비했으며 간병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전날 밤 병실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2주 만에 보는 며느리였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어려 있었으며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왜? 얘기 좀 하러 왔어.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고 의자를 당겨 앉았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배경처럼 깔렸으며 저는 숨을 죽이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온 건 어머님을 용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신 말, 유산은 너랑 상관없어. 그 말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도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지연아, 아들이 끼어들려 했지만 며느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준혁아, 내가 말할게. 가만히 있어. 며느리는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시어머니로 모시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명절마다 찾아가고 전화드리고 선물 챙기고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저를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유산 이야기 꺼낸 건 제 잘못이에요. 타이밍이 나빴고 표현도 서툴렀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어머님이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할 것 같아서,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어머님은 제 진심을 의심하셨죠. 저를 욕심쟁이로 봤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하고 말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미 지난 일이니까. 며느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온 건 어머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간병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말한 그대로예요. 유산이 저랑 상관없으면 간병도 저랑 상관없어요.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지연아,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프신데. 준혁아, 며느리가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을 모시고 싶으면 모셔. 나는 말리지 않아. 하지만 나한테 기대하지는 마. 나는 어머님께 이미 선 밖의 사람이니까.
며느리는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유산은 쥐고 계셔도 되는데 사람의 마음까지는 줄 수 없어요. 어머님이 선을 그으셨으니 저도 선을 긋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며느리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나는 우리 집에 있을게. 당신이 어머님 모시고 싶으면 당신 혼자 하든지 아니면 간병인을 구하든지 해. 나는 손 안 댈 거야. 지연아, 제발. 아들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존중해줘. 며느리는 병실 문으로 걸어갔고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쾌유하세요. 진심이에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점점 멀어졌으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감쌌고 어깨가 떨렸으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한마디가 아들의 결혼 생활까지 흔들고 있었고 제 오만함이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으며 제 어리석음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준혁.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해. 저는 간신히 말을 쥐어짰습니다. 내가 엄마, 괜찮아요.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을. 며느리는 이미 선을 그었고 그 선은 명확했으며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관계를 끊었고 며느리도 관계를 끊었으며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퇴원을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나섰고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으며 간신히 차에 탔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병원이 뒤로 물러갔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아들의 아파트로 가는 줄 알았는데 차는 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준혁아, 엄마 집이요. 엄마 집에서 제가 모실게요. 지연이는 친정에 가 있어요. 당분간. 아들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는 뜻이었고 부부 사이가 틀어졌다는 뜻이었으며 그 모든 게 제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2주 만에 보는 제 집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으며 엄마, 편히 쉬세요. 제가 옆방에 있을게요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방은 조용했습니다. 익숙한 천장이었고 익숙한 냄새였으며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당신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날이 갔고 밤이 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몸을 닦아주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으며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나서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저는 뭔가 말하려는 아들을 기다렸으며 아들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죄송하지만 간병인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병인, 낯선 사람이 제 집에 와서 저를 돌본다는 뜻이었고 아들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었으며 가족이 저를 돌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휴가를 낼 수 없대요. 복직하지 않으면 그만둬야 한대요. 혁,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직접 모시고 싶은데 제 능력이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자책했습니다. 제 한마디가 이 모든 결과를 초래했고 며느리를 밀어내서 아들마저 힘들게 만들었으며 가족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며칠 후 간병인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경력이 많다고 했으며 차분하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간병인 김미숙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간병인은 제 옆방에서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제 방에 와서 기상을 도왔고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재활 운동을 도왔으며 밤에는 제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친절했지만 낯선 사람이었고 가족이 아니었으며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했으며 주말에만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오지 않았고 아들에게 물어봐도 지연이는 아직 친정에 있어요 라는 대답뿐이었으며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왼팔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게 됐고 말도 좀 더 또렷해졌으며 혼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했고 제 한마디를 되돌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으며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고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으며 제 침대 옆에 앉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제 귓가에서 울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이 상황에서는 같이 살 수 없대요. 어머님을 간병하는 것도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고 지연이는 이미 관계에서 제외됐으니까 남의 일이래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를 모시는 게 잘못인가요? 지연이가 틀린 건가요? 제가 틀린 건가요? 엄마가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날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러신 거잖아요. 아, 니, 아.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 심, 이, 어, 그, 때, 는,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날 제가 했던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며느리를 남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재산을 지키려고 관계를 끊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을, 그, 땐, 내, 가, 너, 무, 했, 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2달 동안 참았던 모든 후회와 자책이 터져나왔고 어깨가 떨렸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음이 멈추고 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연이한테 전해드릴게요. 엄마가 후회하신다고, 미안해하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며느리의 상처가 너무 깊었다는 것을, 관계는 한번 끊어지면 다시 잇기 힘들다는 것을. 일주일 후 며느리가 왔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눈빛도 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으며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왔고 제 방으로 들어와 침대 옆에 섰습니다. 네, 정말 미안. 제가 간신히 말을 쥐어짜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가슴 속에서 쌓였던 모든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내가 욕심쟁이라고 생각 안 게 아니 내가 너무 놀라서. 며느리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고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으며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그 숨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크게 들렸으며 저는 숨을 죽이고 며느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아팠고 제가 2년 동안 노력한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마음이 무너졌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며 저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2달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어머님도 두려우셨던 거죠. 남편을 잃고 혼자 남았고 재산은 있지만 외로웠고 누군가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에 방어적이 되셨던 거죠.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고 힘이 없었으며 간신히 며느리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달 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고 그 온기가 제 가슴속까지 전해졌으며 눈물이 더욱 많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타이밍도 나빴고 표현도 서툴렀어요.
어머님이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낸 게 정말 미안해요. 아, 니, 아, 내가 잘못 안 게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 내, 탓이, 아, 내가 너무 오만, 했,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온 건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을 바라봤고 그 눈빛에서 뭔가 변화를 느꼈으며 희망이 가슴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용서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해요. 진짜로요. 유산이 어떻게 되든 그건 어머님 마음이지만 저를 남으로 대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 정말 해. 그리고 하나 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간병하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지만 며느리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전문가가 돌보시는 게 어머님께도 더 좋아요. 대신 저는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어머님과 이야기하고 산책도 하고 천천히 다시 관계를 쌓아가고 싶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며느리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합리적이었으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모든 걸 용서하고 간병까지 떠맡는 게 아니라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자는 제안이었고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양보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고 아들도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으며 우리 셋은 그렇게 한동안 눈물을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약속대로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오면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으며 저도 조금씩 말을 늘려가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일요일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천천히 걸었고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주었으며 가을 햇살을 받으며 걷는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몸 상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혼자 식사할 수 있게 됐고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나아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아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으며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며느리가 저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소파에 앉히고는 아들을 불렀고 아들이 뭔가를 들고 왔으며 제 앞에 놓았습니다. 서류 봉투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리려고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변호사 사무실 명함과 상담 안내서가 들어 있었고 유언장 작성 및 상속 설계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유산은 어머님 거 맞아요. 제가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계획을 세워두시면 나중에 준혁이도 편하고 법적 분쟁도 없고 어머님 뜻대로 정리될 거예요. 며느리의 말은 담담했고 어떤 욕심도 담겨 있지 않았으며
순전히 저를 위한 조언이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라 이런 일을 많이 봤어요.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싸우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게 제일 슬퍼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리해 두세요. 저한테 한 푼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진짜예요. 며느리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배려였고 요구가 아니라 제안이었으며 저는 그 진심을 느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제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고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1달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의 소개로 만난 변호사는 친절했고 전문적이었으며 제 상황을 꼼꼼히 들어주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아파트는 아들에게, 상가 건물은 아들과 며느리 공동 명의로, 예금은 일부는 아들에게, 일부는 제가 평소 후원하던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도 포함시켰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남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녀도 제 가족이었으며 함께 나눠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유언장 사본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고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으며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아들 부부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저희 집으로 이사 오세요. 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간병인 선생님 계약이 이번 달로 끝나잖아요. 이제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저희가 모실게요. 제가 준비했어요.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 안방을 어머님 방으로 꾸몄어요. 화장실도 가깝고 난방도 잘 되고 창문도 커서 햇빛 잘 들어와요. 하지만 지연아, 너 일도 있고. 괜찮아요. 제가 재택근무 늘렸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준혁이가 모시고요. 우리 둘이 함께하면 충분해요. 며느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밀어냈던 며느리가, 제가 남이라고 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저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안았고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껴안고 있었으며 아들이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분당 정자동 아파트였고 32평이었으며 안방은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새 침대, 새 커튼, 책장, 화분, 모든 게 제 취향에 맞춰져 있었고 며느리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너무 좋아. 고마워, 지연아.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 제가 한때 부정했던 그 단어가 이제는 가장 소중한 단어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었고 맛있었으며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어머님, 내일 제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재활치료 예약했어요. 고마워, 지연아.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강요가 아니라 사랑이었으며 저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거실은 따뜻했으며 텔레비전에서는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긴장해 보였고, 저도 덩달아 긴장했으며, 아들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임신, 손주, 새 생명.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8주째예요. 다음 달에 초음파 검사 받아요. 며느리가 배를 쓰다듬으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님도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들도 우리를 안았고 우리 셋은 그렇게 껴안고 눈물을 흘렸으며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일 후회하세요? 많이 후회하지.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근데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머님도 변하셨고, 저도 배웠고,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아픈 경험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으며, 진짜 가족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내가 날 용서해줘서, 어머님도 저를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고,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으며, 모든 상처가 치유된 포옹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저는 유사는 너랑 상관없어라는 한마디로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용서와 제 변화로 모든 걸 되찾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재산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끊어진 관계는 다시 잇기 어렵습니다. 유산을 지키려다 가족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시부모님과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 관계에서 재산 문제는 아주 민감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계를 만들거나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산을 지키는 것과 가족을 지키는 것,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한번 내뱉은 말로 관계가 무너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